송민영의 뇌과학연구소,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송민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연구소 이렇게 책이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작가로서 또는 학자로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에서 도파민과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 뇌과학자입니다. 뇌과학자가 왜 이런 책을 썼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뇌과학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인류가 여태까지 만든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 뇌과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뇌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몸 전체에서 마음과 가장 관련이 깊은 기관, 뇌를 연구하는 분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는 만큼 오해도 많이 받고, 사회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도 많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뇌과학이 오해받기보다는 이해받기를 바랬고요. 악용되기보다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선용되기를 바랬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 제목이 송민영의 뇌과학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제가 저는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세상과 소통하는 뇌과학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소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책은 뇌과학 책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 책이 다른 뇌과학 책들하고 다른 점은 사회의 어떤 맥락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됐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이게 어떻게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지,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구석구석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뇌과학은 뭐 그야말로 그냥 학문 분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과학자로서 그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연구를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으로 과학자의 책무는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에 연결되는가 하는 것들을 하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동기 같은 것도 있었을 테고, 의무감, 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작동했으니까 그러셨겠죠.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건 정말로 개인적인 건데, 제가 예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장학금을 받아서 가면 돈 있는 학생이니까 이제 미국 대학들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삼성 장학금이라고 해외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삼성이라는 말에서 아시듯이 기업이 지원하는 거니까 학문적인 얘기만 해서 나를 안 뽑아줄 것 같았어요. 그 사회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과학이 좋기만 한 것, 무조건 발전시켜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뇌과학이 악용될 여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조금 바꾼다, 뇌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약을 먹인다던가, 뭐 아니면 그 뇌 활동을 fMRI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법정에서 잘못 악용한다거나 이렇게 오해되고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경윤리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용을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지금 시대가 도래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와 기술 엔지니어들의 그런 사회적인 책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한테도 이제 그런 어떤 윤리적인 것을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어떤 가이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은 제가 뇌과학과 윤리의 문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뭐냐면요. 윤리나 사회 상호작용하면 딱 인문학자들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뇌과학이 특히 이제 2000년대 중반에 fMRI 같은 게 이제 악용되고 오해되면서 가장 먼저 나섰던 사람들은 뇌과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서 신경윤리 학회라고 하는 학회를 만들어서 막 꾸역꾸역 조금씩 이제 그 저널도 학회도 만들고 돈이 없는 틈에 학회도 매년 조금씩 해가고 팟캐스트를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서 악용되지 않게 이제 안내 같은 것도 해주고 하더니 2011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논문을 딱 내요. 생각했던 것만큼 fMRI가 법정에서 악용이 안 됐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과학기술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특별히 이 책을 읽게 될, 어쩌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과학기술인들이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 책이 무슨 효용일까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이 인문학과 과학을 좀 잘 융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어떻게 과학과 인문학을 잘 융합했냐는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종종 받게 되고, 그 다음 뭐 APCTP 올해 과학도서 선정되고, 한국출판문화상 본심 올라가고 한 것도 그런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잘 담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인문학 책도 읽고 강의도 하고 한 것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좀 제 나름대로는 치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학문이 진짜로 오해받지 않고 이해받을 수 있을지, 이게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꿔갈 수 있을지, 암과 삶을 어떻게 연결할지,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쪽으로 쓰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걸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의 학자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논문으로나마 교류를 하고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공계 연구하시는 분들께도 그런 나와의 나의 삶과 연결하려는 고민, 우리 세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시면서 한다면, 그러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럴 때, 뭔가 정말 뭐 앞서서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을 자기 분야에 녹여내시고 실천을 사회적으로 하신 분의 어떤 기록. 아이고, 너무 거창해지고 좀 민망해지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기록들을 보거나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을 자기 것에 맞춰서 응용해내기는 쉽잖아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과학기술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관련해서 딱히 그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가짜 과학 있잖아요. 뇌과학에 예를 들면 일반인은 뇌를 10% 쓰는데 천재는 100% 쓴다. 네, 이런 그런 가짜 이야기 과학들 많이 있잖아요. 넘쳐나고 있죠. 네, 많죠. 근데 그런 가짜 과학들을 이공계에 계신 분들이 미워하고 막 화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비과학을 넘어서 반과학자가 되기가 쉬워요. 예, 네, 그쵸. 근데 좋게 생각하면 가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틀리긴 했지만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알미예요. 그래서 이 틀린 알만 바로 잡아주면 삶으로 연결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암과 삶을 연결하기가. 그래서 그 지점을 어떻게 살살 풀어낼까, 그 다른 쪽으로 좀 따뜻하게 보시고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방향으로 좀 살짝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 책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많이 담아서 써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갖춰야 될 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소개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떤 걸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과학이나 과학소통의 역사는 서양에서 먼저 나온 주요국들보다는 짧습니다. 그래서 좋은 과학 서적, 그냥 과학을 알기 위한 책은 어떻게 생각하면 외국에 훨씬 더 많아요. 좋은 책들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책들의 문제점 혹은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빚어진 문제,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문제와 그 문제에 답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반드시 우리의 문제하고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유의지라든가 의식 같은 것들은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죠. 그렇죠. 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제와 그 사람들의 답을 바로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생겨난 맥락이 뭐고,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보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을 수 있고, 그걸 뒤져야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만의 문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저자로서 그런 일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자유의지에 대한 챕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아주 기본적이고 소중하고 우리가 이제 사회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담겼지만, 그 사이에 이제 다음 책으로 이게 개정판이 나오기 전까지 바뀌었던 것 중에 연관되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이제 뇌과학 이야기, 지금 하루가 멀다고 바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조금 해주시면 이 책을 보면서 그것까지 이렇게 연상시켜서 독자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뇌과학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져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었고요. 그 다음에 뇌과학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에서도 뇌과학을 이제 좀 회로 같은 것, 일부 회로의 특징을 모방해서 그 회로를 따와서 인공지능을 좀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엄청 크고 거대한 거를 만드는데 이걸 계산하면서도 정확하게 뭐가 왜 어떻게 해서 계산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지적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뇌에서 뭐 예를 들면 초파리 뇌 같은 거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걸 따왔는데 해보니까 자율주행 같은 게 뭐 쉽게 되더라. 이런 예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예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만큼 인공지능이 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조금 따라가기가 살짝 힘들다. 인공지능 공부를 진짜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진짜 뇌과학과 인공지능의 사이에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서로 말씀하신 대로 모방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다시 넣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전산 쪽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배경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 공유입니다. 예, 방대한 데이터가 실험을 하지 않고도 특히 유럽 쪽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연구는 최대한 빨리 로우 데이터, 가공하지 않은 기본 데이터까지 다 인터넷에 업로드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도 실험을 하지 않고도 데이터 분석은 이분들이 잘하니까요. 네,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다음 동물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 윤리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실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옵저버토리 같은 그러니까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실험을 하도록 하고 어떤 커미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이런 실험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로 하자라고 결정하는 커미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커미티에 맞춰서 요 소수 사람들이 실험을 하고 요거를 공유하면 전 세계 연구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이런 형태의 비전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개별 연구실에서 실험해서 논문 내고 이런 형태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양새죠. 그야말로 진짜 그 뇌 자체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도 커지면서 그러면 훨씬 더 지금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 뇌에 대해서 알아가고 응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물리학에서는 거대하게 여러 연구자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데이터를 그런 하죠. 거대 과학이 네.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네. 네. 그런 걸 좀 참고해 가면서 또 더 빨리 발전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송민정의 뇌과학 연구소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 탄탄하게 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역할과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지금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럴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도 내용인데 제가 아까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뉴립스라고 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대표적이고 중요한 학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학회에서는 그러니까 논문을 제출할 때 그냥 그 전통적인 학술 연구 내용만 내지 말고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잠재적인 나쁘게 쓸 요인이 있을지, 그걸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논의를 해서 넣으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연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무작위로 하기보다는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토대나 맥락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뇌과학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지만 그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토대나 맥락도 어느 정도는 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조금 돌려서요. 네. 이 책을 쓰신 저자시니까 네. 이 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의도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작가에서 독자의 입장으로 가서 자신의 책이지만 다시 읽어본다면 어떤 질문을 이 책을 읽고 나서 던질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이 책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되시는 독자들, 잠재적인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어 나갈 때 하나의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 조금 좀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베네치아에 갔었는데요. 베네치아에서 프라다 재단이 휴먼 브레인, 인간 뇌에 대한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프라다는 패션 기업이잖아요. 아니, 뭐 패션 기업이 이런 걸 하나 싶어서 그 행사 취지를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읽을게요.
역사적으로 과학과 문화는 분리 불가능했으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나아가 기술 시대가 휴머니티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질문들을 낳았으며 문화 및 인간에 대한 이해가 과학 기술과 함께 변한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만들어내고 또 과학의 여러 분야들을 탄생시키고 또 과학 발전과 사회 변혁을 같이 일궈온 유럽의 내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뇌과학과 해외에서 뇌과학을 어떻게 소통하고 이 뇌과학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책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이 어떻게 소통되고 있고 어떻게 소통되면 좋을지,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이 사회에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고 혹시 뭐 서양에 뭔가가 있다면 그게 우리나라에 상응하는 게 있을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개선할 방법은 없을지, 이런 고민들도 조금씩 하면서 본다면 훨씬 더 이제 책을 전반적인 흐름을 그 밑에 깔린 고민들, 저의 고민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서 배우게 된 게, 공부를 진짜로 내가 진정으로 뭔가를 알게 됐을 때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질문에 답을 찾았을 때가 아니라 질문이 바뀔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질문이 바뀌는 놀라운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런 이해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줘서 고맙고요. 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